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8천, 9천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가가 비싸다는 것만큼 큰 악재가 없고 주가가 싸졌다는 것만큼 큰 호재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피터 린치 말씀대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주가 이전에 그 기업을 보고 투자하라. 기업을 보고 이 기업은 지금 뭐 갑자기 뭐 사람들이 일하다가 지금 일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단지 주가가 가치 대비해서 너무 높냐 낮냐 이 부분인데 주가는 많이 싸져 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 에드워드 소프, 네, 에드워드 소프. 아마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카드 카운팅, 네, 카드 카운팅으로 그분이 IQ가 아마 200이 넘으실 건데 이 카지노를 수학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혼자서 막 계산하다가 카지노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누굴 찾아가냐면 MIT 수학 교수였던 클로드 샤논 교수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 엔스로픽의 클로드가 그 샤논 교수의 이름을 따서 클로드예요. 그 클로드 교수를 찾아갔는데 15분 당신한테 그러면 15분을 줄 테니까 나한테 왜 찾아왔는지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래서 15분 쫙 설명한 거야. 이 카드 카운팅을 해서 이거 카지노 가서 돈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수학적으로. 그걸 듣더니 샤논 교수가 다음 일정 다 취소하라. 그래가지고 둘이서 막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카지노를 정복하러 가죠. 실제 정복했죠. 나중에 카지노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못 들어오게. 그 유명한 이제 카드 카운팅하고 그분이 나중에 이 카지노에서 이제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 다음으로 공략한 게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도 뭐 퀀트적으로나 이래 수학적으로 공략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 가지고 에드워드 소프가 그 퀀트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창시자 비슷하게 그 다음으로 영향을 받은 분이 그 유명한 짐 사이먼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에 연평균 66%의 수익을 낸 얼마 전에 이제 작고하셨는데 그분도 수학의 난제를 푸신 분이죠. 짐 사이먼도. 그래서 그런데 이 에드워드 소프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지금 레버리지 가지고도 말 많잖아요. 그리고 한 번씩 보면 이게 시장이 이게 말이 되는 시장이냐? 미친 시장 아니야?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에드워드 소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효율적인 시장을 네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그게 중요한 문제다 라고 하는 거죠. 시장은 항상 그런 거예요. 시장은 항상. 근데 이제 그 레버리지 2배짜리 상품이 이번에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 시클리컬을 가지고 그런 상품을 만든 거는 제가 딱 나올 때 이거는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결국은 크게 다운턴에 걸렸을 때 음의 복리가 있잖아요. 장기 투자하는 거 절대 제가 이게 삼성전자를 두 배 사놓는 게 아닙니다라고 오늘 종가로 내일 등락률의 2배가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삼성전자를 2배 사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뭐 그 레버리지 상품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시장의 쏠림 현상이나 뭐 패닉 셀링이든 아니면 이 오버슈팅이든 네, 그거는 옛날에 뉴턴도 사우스시 해가지고 망하고 그죠? 항상 있는 일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시장이 유진 파머 교수가 60년대에 시카고 대학에서 이 시장은 아주 스트롱한 에피시언 마켓이다. 그죠? 그 얘기한 거잖아요. 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서 공부해봐야 알파를 못 찾는다. 네, 그렇게 얘기했지만 조지 소로스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민스키 모멘트나 이런 거 보면 왜 시장이 과열되고 또 폭락하고 네, 그런 메커니즘을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시면서 시장이 비이성적이고 시장이 뭐 미쳤고 그게 시장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런 시장. 그게 시장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리고 되게 간단해요. 아, 내재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팔 수가 있고 내재 가치보다 훨씬 싸게 살 수가 있는 게 그게 바로 이 비이성적인 시장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내재 가치보다 싸게 샀느냐, 그 내재 가치보다 비싸게 샀느냐. 예, 투자자라면 요 개념부터 정립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 개념 없이 다들 트레이딩하고 있다 했잖아요. 이 개념 없이 내가 산 주식이 막 떨어져서 막 불안하시잖아요. 밸류에이션 이런 거 안 하고 사신 거예요. 트레이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트레이딩으로 돈을 버는 거는 정말 그 해치펀드나 이 하이에나 같은 그런 독사들이 그 트레이딩, 어설픈 트레이더들의 그 돈을 다 이래 뺏어 먹는 거죠. 빨대 꽂아 먹고 쪽쪽 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딩은 밸류에이션의 능력이 없는데, 내가 차트 보고 이 트레이딩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잘 인지를 하시고, 나는 제가 그 얘기를 벌써 몇 달 전에 했잖아요. 나는 트레이딩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투자로 들어갔느냐. 그거부터 정립하시라.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시클리컬이 좀 많고, 시장이 그동안에 좀 얇았어요. 얇다 보니까, 이 등록, 변동성도 크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제가 좀 국민연금 이런 데서도 좀 쓴소리 하잖아요. 이번에 그 국장탈출진흥순 할 때 왜 안 샀냐는 거죠. 그죠? 그때 전략적 자산 배분보다 훨씬 밑에였거든. 왜 안 샀냐는 거죠. 그때 기관의 역할을 해줬어야죠. 예, 근데 외국인이 파는 대로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니까 거기에 신용을 들어간 사람이나 다 터지는 거잖아요. 그때 기관의 역할을 해줘야죠. 우리가 돈이 옛날에는 없을 때는 당했지만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갔을 때 또 뭐 자꾸만 이 그 수치만 올렸는데 올려놨는데도 한 오버 됐었잖아요. 팔았어야죠. 팔았으면 8천 이상에서 물리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8,500, 9,300에서 물리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누구만 위너였냐? 외국인만 위너였죠. 외국인만 비싼 데서 막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가 그 국민연금이 그런 기준을 했으면 그게 우리 안 팔 거예요. 뭐 이게 아니라 예, 우리 이렇게 해서 전략적 자산 배분 이 기준으로 보면 팔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야죠. 얘기를 해줬으면 7,500, 8,000부터 팔면서 이 위에 오버슈팅을 안 만들어줬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신 분들도 좀 더 싸게 샀을 거예요. 저 위에서 산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장 지나가면서 우리가 반성해보고 개선할 점은 뭔지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 좀 아쉬웠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증환기금이 아직 있잖아요. 그저 코로나 때도 증환기금 안 사는 거예요. 증환기금이 있었잖아요. 증시안정기금이에요. 코로나 박살 났을 때 왜 안 사냐는 거죠. 근데 증환기금에 그분들 뭘 타이밍을 보면서 가격이 그렇게 주저앉았을 때 사라고 만든 게 증환기금이잖아요. 한 주도 못 샀어요. 그리고 저번에 국장탈출진흥순 하던 24년 그럴 때 그럴 때도 증환기금이 샀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도 저 사람들이라 해서 죄송하지만 이 업계에서 되게 오래 계신 분들인데 저 사람들도 밸류에이션 안 하고 다 트레이딩만 하려고. 근데 그분들이 그럼 트레이딩이 되게 잘하는 분이었으면 샀겠죠. 야, 참.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스닥이든 코스피 중소형주 박살내 있어요. 중앙기금 뭐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 뭐 하고 있냐? 왜 못 사냐? 다 밸류에이션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중앙기금에 앉아 있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변동성이 조금 더 줄어들고 해야 말 그대로 선진 시장이 되는 건데, 예, 저희가 이렇게 채슬리 TV를 오픈해서 하는 이유가 우리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다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정한기금을 관리하고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사야 될 때 사지 못하고 팔아야 될 때 팔지 못하는 가장 기본인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해놨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네, 그런 게 조금 이번에 아쉬운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